경기도 파주 돼지 농장 두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추가로 들어와 방역 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방역 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정밀 검사를 진행해 확진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처남이 횡령 공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남매가 오촌이 펀드 운용사에서 빼돌린 10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다음 달 2일에서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본회의 출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미뤄졌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조만간 북미가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채널이 항상 열려 있어 소통이 가능하고 양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협상 재개를 긍정적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부당한 수출 규제라며 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양자 협의에 응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해 양자 협의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일본 해상에서 발달한 17호 태풍 타파가 빠르게 북상해서 일요일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보다는 심한 폭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력이 워낙 강해서 남부와 영동 지방까지 직접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네, 뉴스니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이른바 조 장관 가족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익성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과 처남이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을 횡령한 공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먼저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압수수색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기업 익성과 그 주변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익성은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 PE가 2차 전지 사업을 위해 투자한 회사입니다.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검찰이 익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충북 음성에 있는 익성 본사와 익성의 2차 전지 자회사인 IFM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코링크가 익성을 이용해 다른 투자 업체를 우회 상장하려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조 장관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와 또 동생이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을 횡령할 공범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죠. 네, 검찰은 정경심 교수와 동생의 횡령 공범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이 돈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등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경심 교수 남매가 공범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혐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정 교수는 코링크 투자업체인 WFM에서 1,400만 원을, 동생은 코링크에서 월 800만 원씩 1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 역시 정 교수 측 주장대로 자문료로 보기엔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 교수가 차명으로 코링크에 투자하고 직접 경영에 개입한 정황 등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 장관 조카는 이미 구속이 됐고 검찰이 이제 부인 정 교수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데요. 정 교수의 검찰 소환 조사도 지금 임박한 분위기죠. 네, 조국 일과 관련 의혹에서 정 교수가 관여한 여러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소환도 가까워졌다는 관측입니다. 정 교수 소환 시기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단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16일 비공개 조사를 받은 조 장관 딸을 두고 특별 대우란 지적이 나온 만큼 서울중앙지검 정문을 통한 공개 소환 방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앞서 지난 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외에도 딸 입시 비리 관련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등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정 교수는 어제 동양대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2주 동안은 휴강 계획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은 오늘 의정부지검을 방문해서 검사와의 대화에 나섰죠. 언제쯤 도착했습니까? 네, 조 장관은 1시간 전인 10시 50분쯤 의정부지검에 도착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연 검사가 근무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일선 검사들과 직원들을 만나 식사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간부급 검사 대신 주로 젊은 평검사들이 참석합니다. 앞서 지난 16일 조 장관은 검찰 조직 문화와 근무평가 개선을 위해 전국 검사들과 대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그 첫 시작으로 의정부지검을 방문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언론 취재 등으로 검사나 직원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거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조 장관은 다음 달에도 일선 검찰청 여러 곳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검사와 직원, 국민 제안 의견을 받아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어제 만찬회동에서 진통을 겪던 이번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해임을 요구하면서 대여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어떤 일정들이 합의된 겁니까? 네, 먼저 국정감사는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다음 날인 22일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28일부터 사흘 동안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기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해도 조국 정국이 이어지고 있어서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정기국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책과 민생을 앞세우는 민주당은 정국 전환을 노립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계속되는 공세에 대해 민생은 멋지게 경쟁하겠지만 정쟁은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2의 조국 청문회 이런 거는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뭐 청문회는 다 지나간 거고 또 검찰이 수사도 하고 있고 국회는 일하자, 민생을 돌보자, 경제 활력에 힘을 주자. 하지만 야당은 한치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릴레이 삭발과 집회로 당력을 모으고 있는 한국당은 조국 파면이 민생의 시작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수사 중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국정조사를 회피한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결국은 지금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정감사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국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몸집이 커지고 복합화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조 장관의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파적 이해관계와 개인적 선호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여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오늘 저녁 부산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 서울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에서 의심 신고가 2건 접수됐습니다. 추가 발병과 확산 우려가 커졌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추은호 기자. 네, 추은호입니다. 네, 두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된 게 지난 18일이었는데요. 이틀 만에 지금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정부 브리핑을 할 때는요. 지난 이틀간 의심 신고가 없었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발표가 끝난 뒤 곧바로 뒤집혔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 파주시 적성면 그리고
8시 40분에 파주시 파평면의 돼지 농장에서 각각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적성명 농장에서는 2마리, 그리고 파평명 농장에서는 1마리, 이렇게 모두 3마리가 폐쇄됐는데 폐사 전 고열 등의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농식식품부는 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 농장들로 초동 대응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했습니다. 대응팀은 해당 농장들을 중심으로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통제한 뒤 주변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죽은 돼지들로부터 시료를 채취한 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보내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곳이 이번에도 파주인데요. 처음에 발생한 지역하고 가까운 곳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의심 신고가 나온 2곳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농장들입니다. 행정구역상은 경기도 파주시인데요. 그러나 거리상으로 따지고 보면은 오히려 2번째 발생 지역인 연천군 농장과 더 가깝습니다. 약 40km 떨어졌다고 하는데 2번째 발생지 방역대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방역대를 설치해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있는데요. 의심 신고 2건이 모두 이 방역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방역대를 벗어나서 추가 발생하면 큰일입니다. 실제로 확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가 중요할 텐데 정부 조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처음 발병한 파주 농장과 가족 농장 등 3곳에 4,900여 마리는 어제 모두 처분이 완료됐습니다. 또 2번째 발생지인 영천 농장과 그리고 3km 안에 있는 4개 농장의 만여 마리 가운데 3개 농장은 오늘 중 처분을 마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발생 농가를 출입한 차량들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전국 500여 곳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인데 아직 양성 판정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풍 타파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돼지열병 발생 지역의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매물지 침출수가 흘러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감염 경로도 확인할 만한 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죠. 이춘재가 어제 이뤄진 2번째 방문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의 DNA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6사건의 증거품 분석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입니다. 네, 경찰이 어제도 이춘재를 방문 조사했는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그제에 이어 어제도 이틀 연속 이춘재가 복역하고 있는 부산교도소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춘재는 2차 조사 때도 자신은 화성 연쇄살인과는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다시 형사들을 보내 3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미 이춘재의 DNA가 검출된 3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춘재가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수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찰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진범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에 있는 이춘재를 수사본부와 가까운 수원이나 안양교도소 등으로 이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춘재의 DNA와 일치한 사건 모두 3건인데 이 나머지 연쇄살인 사건과의 연관성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현재까지 화성 연쇄살인 사건 10건 가운데 모방범죄로 확인된 8차 사건을 제외하고 5차와 7차 그리고 9차 사건 피해 증거품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DNA 채취와 분석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수사팀은 어제 4차 사건 증거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다만 워낙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 유류품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분석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과거 경찰이 일찌감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던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춘재가 지난 1994년 청주에서 자신의 처제를 살해해 검거됐을 때 수사팀 간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서 이춘재를 조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청주 수사팀은 이춘재를 구속한 뒤 이춘재가 살았던 화성시 자택을 조사했습니다. 이때 화성 사건 수사본부 요원들이 찾아와 신병 인도 등을 포함한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결국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청주 사건은 화성 사건과 시신을 묶는 수법 등이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협조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춘재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경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양 전 대표의 혐의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성매매 알선을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를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 전 대표의 계좌 분석 결과 지난 2014년 10월 유럽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됐지만 대가성을 입증하기에는 충분치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서 이 씨가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미국 LA 등에서 변종 대마를 산 뒤 수차례 흡입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일 미국에서 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와 대마 사탕 등을 몰래 들여오다가 들켜 구속됐습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점점 더 세력을 키우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특히 바람보다는 비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대한해협을 지나면서 남부와 영동 지방까지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태풍이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북상하면서 점점 더 세력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7호 태풍 타파는 밤사이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28도 이상의 고수온 해역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접근하면서 강한 중형급의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제주도 동쪽 해상을 거쳐 밤사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에 바짝 붙어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7호 태풍 타파는 지난 태풍 링링과는 달리 바람보다 비가 더 위험한 비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있는데 태풍이 몰고 온 거대 비구름이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더 발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제주도 산간에 600mm 이상, 영남 동해안에 400mm 이상, 영동과 영남, 전남 지방에도 최고 30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해안가에는 최고 초속 45m의 강풍이 불고 남해와 동해에는 최고 9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강도와 진로가 지난 2016년 남부를 강타했던 태풍 차바와 비슷합니다. 당시 제주도 고산 지역에 초속 56.5m의 강풍이 불었고 산간 지역에는 최고 659.5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가 물때에 잠겼으며 울산에서는 시간당 124mm가 넘는 폭우와 함께 태화강 범람으로 인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한국 정부가 부당한 수출 규제 강화라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와라 이슈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자 협의를 하게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NHK는 양자 협의가 열려도 한일 간 입장 차이가 커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북미 실무 협상이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현안을 조율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미 간 정상회담도 예정된 만큼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북미 간 실무 협상을 앞두고 정세 인식을 확인하고 북핵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최선희 제1부상에 이어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도 수주내라고 한 만큼 조만간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에 최선희 부상이 대화를 복귀한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본부장은 뉴욕 채널이 항상 열려 있는 만큼 북미 간 소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을 향해 주문한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 미국의 생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제재 해제보다는 소위 안전보장, 체제 보장이라는 쪽으로 방점이 옮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합니다. 이를 위해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비롯해 백악관 등 미 행정부 인사와 싱크탱크, 학계 인사 등을 두루 만날 계획입니다. 이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한미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에 조율된 논의들이 올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상응 조치로 검토해온 종전 선언을 비롯해 체제 부장과 제재 완화 등 북핵 문제와 관련한 윤곽이 정상회담에서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을 향한 검찰의 칼끝은 매섭고 그 검찰을 향한 장관의 개혁 의지도 강합니다.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은 장관 사퇴를 외치고 있고 여야는 여전히 조국 블랙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정치권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임명 지금 열 하루가 지난 상황인데요.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대와 연고대 학생들이 집회를 열었고요. 전현직 교수들이 시국 선언도 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장관은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교수직도 사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기 딸 아들을 불공정하게 끼워 넣는 일은 그 누군가의 딸 아들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일입니다. 저와 같은 학교에서 입학처장으로 근무했던 분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학생을 뽑았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 한 걸로 검찰이 4년을 구형했고요.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교수 파면됐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때 일입니다. 이념 편향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념과 정반대로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온 점이 입증된 인사의 손에 검찰개혁의 전권이 들려지는 사태는 막아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국 장관은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교수직도 사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관악, 신촌, 안암, 우리나라 대표 지성의 전당에서 동시에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연대는 사실 조국 장관 그 가족 의혹하고도 관련이 없는 이런 곳인데요. 직접 관련은 네. 없는데 어제 또 촛불 집회가 열렸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명문대 하면은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 대학들인데요. 애초에 시작할 때는 이제 관련 있는 대학은 부산대, 의전원이 있었고요. 또 이 고등학교 때 논문 제1저자 의혹이 있었던 단국대도 있었고요. 공주대도 있었고, 그리고 표창장은 동양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서울의 이제 명문 대학들의 대학생들이 서울대는 한 500여 명, 그리고 고대 한 300여 명, 연세대는 한 250여 명으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촛불 집회를 하면서 결국 이제 목소리는 조국 장관 사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대학 교수들 3천여 명입니다. 네. 이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 명단 발표가 좀 늦춰졌어요. 일부 이제 허위 명단도 섞여 있어서 이 정확한 대조 후에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3천여 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도 시국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런 대학생들이 또 이 촛불 집회를 하는 게 사실은 그 시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있을 때 선언이 나오면 이 시국에 큰 문제가 있다. 나라 안에 아주 큰 이제 이슈가 터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년 있는 일도 아니고 수년에 한 번씩 특정 정권마다 치명적인 어떤 이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 있어 왔던 것인데 저는 처음 봅니다. 이 한 장관을 사퇴하라고 해서 3천여 명의 대학 교수가 시국 선언을 하는 것은 지금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권이 물러가라는 퇴진 시국 선언이 있었어요. 또는 어떤 사회적 문제를 바로잡으라는 이 시국 선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관 물러가라. 이거는 사실은 최초의 이 대학생과 또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한 장관을 물러가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공직의 도덕성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많은 이제 논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이 지금 학생들이 순수하냐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 교수들은 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느냐라는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 예, 어제도 뭐 정치색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한 교수들이 하는 어떤 그런 이 해명 내지는 자신의 어떤 소회를 밝히는 게 일부 교수들은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선언에도 사실은 성명을 낸 사람이고 또 검찰 개혁도 사실 반대하지 않는다. 검찰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올바르고 공정한 과정과 공정한 인사가 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 조국 장관은 마치 외과 수술을 받기 직전에 더러운 손으로 외과 수술을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깨끗한 손으로 해야 되는데 조국 수석은 깨끗한 손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조국 장관이 이 사퇴해야 한다라는 선언입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그 의미, 뭐 장관 한 명이라기보다 서울대에서는 어저께 정의의 종을 4번 울렸다고 해요. 이 정의의 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법대 학생들에게 정의를 이념으로 하는 법대 학생들에게 정의를 세워라. 끝까지 불의에 맞서라라는 의미의 1956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즉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가 주장했던 어떤 기회가 균등하고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그 이념을 제대로 세워달라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역대 뭐 주요 시국 선언 사례들을 보면은 3.15 부정선거 규탄 때도 시국 선언이 있었고요. 그렇죠. 대통령 직선제 조건이 86년에도 시국 87년입니다. 7년이고요. 있었고 뭐 국정원 여론조작 규명 때도 있었고 뭐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시국 선언들은 뭐 진보 보수의 어떤 가치를 떠나서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제 연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3.15 부정선거 규탄 시국 선언은 4.19 혁명으로 이어진 바로 그때고요. 1960년, 1987년 바로 이제 이 직선제 6.29 선언을 이끌어냈던 6월 항쟁 이렇게 불렀고요. 지금은 6월 시민혁명 이렇게 부릅니다. 시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가장 최근으로 보면은 이제 바로 박근혜 전임 대통령 최순실 사태 때도 나왔습니다. 이건 뭐 이 연동원 인원으로 보면 1,700만 명에 달하는 촛불 시위가 있었던 때고요. 그 직전에 지금 백남기 농민 이 백남기 선생의 물대포에 의한 사망, 공권력에 의한 사망 노제가 바로 최순실 이 박근혜 이제 탄핵으로 넘어가는 촛불 집회 첫 집회였어요.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은 국정원 문제지만 그때 뭐라고 불렀냐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 이거 민주화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다. 이때 최동욱 검찰총장이 날아가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도 지금 하나 빠져 있습니다만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도 시국선언과 수많은 시민들, 학생들의 연대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는 문제에서 이제 이 일이 터졌는가? 저는 이 평론가님 말씀에 공감해요. 어제 대학생들이 든 촛불의 기본적인 정신은 이 공정사회를 향한 것일 것이다. 조국 장관이 이제 그 또 젊은이들의 눈에는 하나의 어떤 그 부조리의 상징으로 보여졌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대학가의 집회가 말이죠. 지금 시국선언 연표를 쭉 나열했지만 최근 대학가에서 이슈를 가지고 촛불 집회가 있었던 적은 매우 드뭅니다. 대학가 시위는 아까 뭐 저 세월호 집회라든가 다 주로 광화문 광장에 이제 대학생도 당연히 포함됐지만 심지어는 중고생도 나오고 시민도 나오고 이제 남녀노소가 모이는 집회장이 됐었어요. 대학가 시위는 사실 90년대 학원 민주화 사태 이후에는 많이 사그라진 게 사실입니다. 대학가 집회가 있어도 매우 극소수였고 그것이 또 전체 이 재학생들의 동참을 얻어내는 데는 이제
탈정치화됐다. 예. 이제 대학가는 탈정치화됐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 기본적인 공정을 향한 구호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지금 이 뭐 서울대 500명, 뭐 300명, 250명 모였다는 이 집회가 네. 그렇다면 그 대학을 표방하는 재학생 모두의 이 어떤 염원일까? 그 안에서도 또 분열은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조국 사태를 놓고 찬반이 있을 거란 말이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아니다. 너무나 의혹이 짙다. 이 조국 장관 본인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 이 정도는 그렇게 이제 뭐 이 장관직을 사퇴할 정도가 아니다. 지금 추석 민심에서 한 가족들도 저희 가족도 똑같았는데요. 조국 장관 지지한다와 조국 장관 사퇴하라가 한 가정 내에 있더라고요. 지금 대학가도 이 과거처럼 민주화 운동처럼 이 하나의 목소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재학생 중에 일부는 저런 의견을 가진 네. 사람들도 예. 집회에 나섰다고 저는 근데 이해합니다. 아마 입시 문제하고 가장 가까운 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목소리가 아까 이제 뭐 대학생들이 이렇게 촛불을 든 적이 별로 없었다 했는데 아마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어제 공동 성명문에서 이제 앞으로 연대 투쟁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확산이 될지 아니면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조국 장관, 자신이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오늘부터는 젊은 검사들과 만나서 계급장 떼고 검찰개혁 방안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어게인 2003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차현주 앵커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조국 장관이 전국 검찰청을 돌면서 일선 검사들과 만납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의정부지검을 찾았습니다. 조직문화 개선 등 검찰 개혁에 대한 평검사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언론 취재로 검사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거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사실 검사와의 대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화두로 진행했던 전국 검사와의 대화입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라는 말로 더 기억에 남죠. 오늘 조국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하지만 당시에는 언론에 공개돼서 큰 파장을 낳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통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토론하고자 하자고 하면 또 하지요. 네, 검사들은 노골적으로 개혁에 저항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이건 목불인견, 즉 눈으로 차마 참고 볼 수 없었다. 인사불만 외에 검찰 개혁을 준비해와서 말한 검사는 없었다. 오죽했으면 검사스럽다라는 말까지 나왔을까라고 말이죠. 검찰개혁의 주체는 노무현 대통령, 강금실 장관에서 이제 16년이 지나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다시 검찰개혁을 끌어내야 하는 조국 장관. 오늘 검사와의 대화에서는 어떤 말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네. 자, 오늘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지검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평검사들을 만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오늘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앞으로도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어느 시점에선가 공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또 비공개로 진행돼야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아까 2003년 어게인 2003년 이제 차윤주 앵커가 잘 정리해 주셨지만 저 때는 아까 제가 뭐 일개 장관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법무부 장관 아니고 대통령과의 자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방송 중계도 다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청탁 전화 걸었죠. 또는 이제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 몇 학번 문제, 학번으로 치면 언제 학번이 되시죠? 해서 이 고졸 출신 대통령을 아주 대놓고 모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뭐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많이 다르죠. 대통령과 장관의 위상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또 이 노무현 대통령과 처한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오히려 흙수저에서 당시에 이 대통령이 모욕을 받았다면 이번에 또 금수저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아마 오늘도 허심탄회한 이야기 할 겁니다.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하신 얘기가 오늘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좋다. 검찰도 개혁 당해야 되는 게 맞고 암덩어리를 외과 수술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집도위의 손이 더럽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전 허심탄회한 충돌이 많을수록 오히려 냉랭하고 할 얘기 못하고 서먹서먹하게 끝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럼 조국 장관도 자신의 이제 사법개혁 의지와 더불어서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원론을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나는 보고받지 않고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허심탄회한 오픈마인드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당시 말씀하신 대로 2003년 그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이 자리에서는 사실 아까 차윤주 앵커가 얘기했지만 검사스럽다 이런 비판도 받아가면서 검찰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좀 상황이 달라서요. 오늘 어떤 그 허심탄회한 얘기까지 오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가 일단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 부적절하냐 하면 이 검사들과의 어떤 대화, 물론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자신의 어떤 그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이 계속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 일선 검사들과 만나는 과정이 어떠한 그런 그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일선 검사들에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하나의 조직에 계셨던 분이니까 그 조직에서 사실 가장 내가 잘 보여야 되거나 충성을 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인사권자입니다. 내가 인사권을 가진 사람한테는 사실 쉽게 그렇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거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이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행보는 어떤 행보냐면 내가 인사권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검사들, 이 평검사들에게 그런 행위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어느 정도 사실은 공정하게 과정이 지난 다음에 검사들과 어떤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 또 이 별개이지만 이미 1호 지시, 2호 지시가 검찰의 인사권과 관련된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바로 이어져서 일선 검사들과 만난다 한다는 건 바로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권자로서 당신들을 만난다라는 어떤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지금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사권자이기도 하지만 지금 가족이 수사 대상이라서 오늘 뭐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 압수수색이 또 지금 진행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이런 그 가족 대상 의혹이 있는 법무부 장관과의 만남이 좀 부담스럽다. 내부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인사권자는 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인사권자죠. 최종 인사권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검찰이 권력의 신여였다. 검찰을 독립시켜야 한다. 검찰 독립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사법개혁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검찰을 이제 정치로부터 중립시키겠다, 독립시키겠다는 대통령 앞에서 저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뭐 대통령도 이 검찰 인사에 개입할 수 있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런데 자, 지금은 인사권자인 건 맞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조국 장관은 검찰 조직을 개혁하겠다고 하고 어찌 보면 지금 물고 물리는 상황에서의 이것이 이제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조국 장관이 이 인사청문회 전후에서 이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문재인 대통령이 왜 낙마시키지 않고 장관 후보를 교체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고 임명했느냐. 사법개혁밖에 없다. 사법개혁으로 책임져라.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배우자가 구속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뭐 딸의 이제 입학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공직을 지금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가족들의 문제예요. 우리 공사 구분이라는 말을 항상 해요. 자, 사적으로는 지금 검찰의 수사 대상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으로는 지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럼 가족 수사 끝날 때까지 방해만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결재 안 합니까? 업무 안 합니까? 임무는 그냥 사법개혁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집안이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자기 일 하고 옷 벗을 때 옷 벗어야 한다. 하루라도 시간을 왜 낭비합니까? 언제까지 법무부 장관일지 모르는데요. 때문에 할 일을 해야 한다. 근데 조국 장관이 사법개혁을 끝낼 것인가? 저는 이거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 긴 길입니다. 그럼 초석을 놓고 다음 장관에게 넘겨줘야죠. 두 가지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게 지금 이 사안을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인사와 관련해서 당시와 다릅니다. 2003년도와 뭐가 다르냐면 지금 조국 장관은 직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물론 법무장관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개방형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지금 일반인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검찰국장은 사실상 검찰이 해왔
같습니다. 이 지금 검사 출신에서 가장 빛나는 어떤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 이 자리를 검사한테 시키지 않는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까지 검사의 인사가 뭐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 자리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 자리 다음에 이렇게 가는 순서와 이것은 어떤 회사도 어떤 조직도 그 원칙 속에서 관례 속에서 행해져 왔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이 딱 가면 자신의 마음대로 검사 인사를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은 좀 다르죠. 이건 막내 검사장이 주로 하지만 그러니까 그 비검사, 그러니까 전체 법무 내에서 비검사의 인사를 담당하니까 그건 일방식으로 뭐 개방한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의 어떤 흐름은 바로 조국 장관이 지금 이 전 장관은 전혀 다르게 직접적으로 검사의 인사를 좌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가족은 가족대로 수사를 받는데 법무장은 계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서도 두 가지 점인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또는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의혹들의 많은 부분이 조국 장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 조국 장관과 연관이 전혀 안 돼 있는 사건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장관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전혀 아니다, 별개다, 이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일단 그 검찰 개혁의 한 축이 지금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 부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에 따르면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요직이라기보다는 업무 효율성이나 조직 장악력 면에서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이 임명했을 경우에 조직 장악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런 우려를 좀 그래서 지금 이 평론가님 말씀도 일견 일리가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던 대로 하면 개혁이 아니죠. 하던 대로 하면 뭐하러 개혁이란 말을 붙입니까? 하지 않던 길을 통해서 더 나아지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개혁인데 그러면서는 이례적인 일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었어요. 기존에 대부분. 아닌 경우가 박상기 장관, 법학자 출신. 두 번째 이어서 지금 조국 장관, 법학자 출신. 강금실 장관이 있었죠. 그런 이제 그 경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법무부 장관 다 검찰 출신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미 수장을 앉힌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 검사 출신, 검찰 출신은 다 비슷하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경향성이 있다. 조직 보호의 논리가 있다. 검사 동일체 원리를 아직도 유지하려고 한다. 이건 이미 폐기된 이제 논리입니다만 그러면서는 그렇다면 비검찰들을 더 많이 측근들로 투입을 해서 이 검찰들의 그 어떤 폐쇄 논리를 좀 깨자. 이게 이제 개혁의 핵심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 안 했던 인사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혁의 시발점인데 문제는 지금 그 안 했던 비검사 출신의 이제 인사가 적절하냐, 개혁 방향에 맞느냐, 적절한 능력이 있는 인사냐, 적임자냐냐 이런 논란은 보여지리라고 봅니다. 개혁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 개혁이다. 그래서 뭐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 조국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조국 장관 연사흘 국회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격려와 당부의 메시지도 나왔고 면전에서 사퇴하라 이런 질책도 들었는데요. 이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저도 힘드실 것 같고 도덕적, 법률적 책임 문제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께서는 지금 엄청난 사회적 형벌을 받고 계시다. 장관님께서 오히려 이 여러 가지 사태를 봤을 때 사태의 어떤 명단을 내리시는 게 가장 순리에 맞는 그런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하지 못했고요. 저의 불찰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인지도는 최고로 높아갔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대권 후보까지 뭐 거론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우리 조국 장관께서 안전하게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문제, 국민 실무회담, 그리고 특히 외교 이런 게 산적되어 있는데 조국 필요성이 국민들이 문심을
절대 무시했습니다. 또 민심을 절대 무시했습니다. 예. 네, 격려도 듣고 당부도 듣고 쓴소리도 듣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박지원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할까? 청문회 때하고 비교했을 때 어제 메시지 보면은 뭐 사법개혁 당부도 했습니다만은 민심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 행보 중에 박지원 의원한테 찾아간 것이 가장 사실 마음이 좀 안정이 됐을 거예요. 쓴소리 다 듣다가. 그래도 박 의원은 이 청문회 때 굉장히 좀 적격 판정도 내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이례적인 것은 지금까지의 행보는 이미 다 원내대표나 대표, 당을 대표하는 당 대표, 지도부들을 다 접견했는데 박 의원은 지금 그냥 의원 신분이죠. 그리고 대한정치연대는 이미 유성엽 임시 대표를 만났어요, 17일 날. 그리고 유 대표는 공식적으로 면전 앞에서 내려놓으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정치연대에 박지원 의원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찾아간 보람이 좀 있으셨어요? 보람을 찾으셨죠? 그 방법은 덕담부터 시작했잖아요. 조국. 그래도 전 국민이 다 아는 이름 아니냐. 그리고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청문회와는 조금 결이 다른 한마디 붙이신 건 이 검찰 개혁을 지켜봐야 돼. 그러니까 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자. 그리고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이 두 마디의 여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라는 말을 유시민 이사장과 박지원 의원이 한 날 동시에 리스크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크가 뭘까라고 또 기자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터에 지금 민심 얘기를 또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뭐 지지하지만 그러나 자신도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쓴소리 듣고도 조국 장관 계속 몸을 낮추는 모습 국회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의 거취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도 같습니다. 이미 후보가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했습니다. 기자간담회 때도 뭐 수많은 기자들이 의혹들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사퇴하실 생각이 없느냐, 용단을 내리실 생각이 없느냐.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없다. 인사권자가 저를 장관으로 지명을 했고 그럼 이제 한번 청문회까지는 가보겠다. 청문회 이후에는 이제 임명을 당한 거죠. 조국 장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럼 그 맡겨진 일을 뭐 끝까지 무슨 일이 있든지 수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저의 이제 손을 떠난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인사권자 입장에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민심이 도저히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점점 어둡고 아주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인사는 번복할 수 있는 게 인사입니다. 결정적인 이제 결함이 드러났을 때, 근데 지금은 일단은 지켜보는 과정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조국 장관은 주어져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는 그야말로 임무 수행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가족 수사 때문에 저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본인의 실제 본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금이라도 자신은 그냥 다 놓고 돌아가서 가족들 돌보고 싶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인사권자가 자신을 지명하고 맡긴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뭐 괴롭죠. 그런데 그 일을 그냥 꾸역꾸역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수 야당은 조 장관의 거취 문제를 국회에서 본격 해결짓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 이미 제출이 됐는데요. 조 장관의 국정조사는 가능할까요? 여야는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야 합의로 이 국정조사가 통과될 리는 없습니다. 저희는 다 반대한다는 뜻을 단호하게 밝혀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이렇게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이 조국 정국을 더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정쟁 국회를 몰두하겠다라는 그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정치 공학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씨 내지 조국 씨 일가가 보인 거의 가족 사기단 수준의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씨를 계속 그 자리에 놔두는 것과 그가 계속 법무부 장관으로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 양심과 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걸 과연 뭐 여당은 그렇다 치고 1인뿐인 정의당이나 다른 재정파가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여당도 국민의 압력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일단 몇 가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한국당은 지금 반발이 강해지고는 있는데요. 지금 조국 씨라는 표현을 쓰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발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일단 지금은 번복이 아니라 사퇴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번복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후보자의 경우는 번복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관을 뭐 굳이 씨라고 부른다라는 건 사실은 좀 소위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일 것 같고요.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는 일단 지금 조국 장관 가족의 어떤 의혹이 만약에 지금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듯이 이 정부가 들어서 100대 과제 2017년 7월 달에 발표한 100대 과제와 이 펀드, 코링크피의 펀드가 투자한 그런 그 개별 회사들의 그런 그 사업 내용과 만약에 일치하고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국정조사와 관련돼서 상당히 가능한 일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이것 역시 힘을 받으려면 검찰의 수사 과정을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조국 공방만 계속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일 좀 해라 이런 쓴소리도 보내시는데 의사 일정은 겨우 합의가 됐습니다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감을 진행해도 또 조국 공방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런 조국 정국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민심도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국정 직무 수행 평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 의견의 긍정 평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40%까지 떨어져서 지금 13% 포인트 부정과 긍정의 표차가 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은 횡보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간혹 나타나기도 했고 붙어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제는 13%포인트면은 격차가 꽤 커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아마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40% 긍정이라 함은 이 대통령 대선에서의 득표율 41.1%에서도 1.1%포인트가 떨어진 수치예요. 왜냐하면 이제 표를 줬던 적어도 국민들은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전제한다면 그거보다 낮아졌다. 그래서 조금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정은 과반이 넘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리얼미터 조사 어제 발표됐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41.1%보다 높게 리얼미터는 43%가 긍정으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은 추이는 거의 갤럽이나 리얼미터나 비슷하기 때문에 정부는 초비 사항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뭐 일단 적신호가 들어와서 다음 주 여론 흐름이 어떻게 될런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인사 문제를 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두 가지 문제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게 첫 번째는 40%라는 그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지는 건 사실 언제나 무너집니다. 집권 4년차, 5년차에 그것이 이제 하락되는데 급격하게 하락하느냐, 연착륙하느냐의 차이가 크고요. 그다음에 이유가 커요. 이유가 인사 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대통령이 전횡을 한다 이렇게 비춰줄 수가 있어요. 다른 문제는 정책적으로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 문제 잘하려고 하다 보는데 이렇게 반응이 좀 늦다거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안보 문제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것이 있지만 인사 문제는 한번 인사가 잘못됐다. 이것 때문에 사실 부정적이다라고 한다는 건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거든요. 사퇴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인상, 그 결정 자체는 계속 남아요. 하기 때문에 이 인사 문제 때문에 이 지지율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좀 아픈 대목이에요. 네. 오늘 뭐 정당 지지도 보면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1% 정도가 올랐던데 다른 당들은 뭐 큰 차이는 없고요. 한 1, 2%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바른미래당 얘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얘기 바로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태경 의원 징계 문제 때문인데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아침에 또 한 번 설전이 크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당권파하고 비당권파 계속
부딪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혼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갈라서질 못하고 있어요. 아니,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바른미래당의 이혼 예언을 예. 제가 1년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여를 예, 계속 갈라집니다, 같은 갈라집니다, 소리를 하고 갈라집니다 있는. 했는데 한 주씩 미뤄오면서 지금 1년이 훌쩍 넘었어요. 이번에도 이혼 직전 상황이에요. 예. 지금 사실은 이제 하태경 의원이 손학규 대표에게 나이가 들면 정신이 어떻게 된다 이런 좀 막말을 네. 했고 거기에 대한 징계가 이제 윤리위에서 나온 겁니다. 직무정지 6개월. 근데 이게 너무 강하다. 윤리위 자체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게 비당권파고 비당권파 15명, 당권파 9명 지금 격돌하고 있는데 네. 이 두 세력은 다른 세력이에요. 정치적으로. 근데 유승민 의원계 뭐 지금은 과거에는 안철수계, 국민의당계 그랬는데 혼재돼 버렸어요. 예. 지금 손학규 대표를 옹호하는 당권파와 나머지인데 지금 빨리 갈라서야 되는데 저는 이거 좀 치졸해 보입니다. 네. 결국은 재산 분할의 합의가 안 되니까 우리가 남을 테니 당신들이 나가라. 또는 반대로 당권파는 우리가 남을 테니 그렇군요. 당신들이 나가라. 예. 보수통합하러 돌아간다며. 예.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또 우리는 절대로 한국당으로 돌아가지 않는다예요. 네. 이런 상황이 해결 기미가 예. 보이질 않고 혼란스럽기만 해요. 네, 짧은 질문. 지금 네. 이럴 때마다 항상 안철수 전 대표 소환이 소환.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귀국 시점 조금 이릅니까? 어떻게 보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예. 가장 큰 어떤 그 모멘텀이 될 겁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 가시화된다면 안철수 전 대표나 혹은 유승민 전 대표나 손을 잡을 가능성이 커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심상정 안 예. 그대로 간다면 왜 소수 정당으로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지금 더 많은 예. 활로가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사실은 좀 더 버티는 형국이 될 거예요. 이혼을 바라시지만 예. 끝까지 안철수 대표가 돌아오고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가시권에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 괴로운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분이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까? 이 얘기도 저도 꽤 오래 한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보죠.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가 좁지 않으실까 봐.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인상에 남는 게 2005년도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할 때 피의자 신문조서를 위주로 하던 그 재판에서 공판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판이 되면서 그 국민들의 인권이 많이 개선되는 걸 지금 이제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제도와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권리를 행사했던 그런 쪽에서의 저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은 충분히 잘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앉겠습니다. 오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민주평화당은 그 인생이 먼저라. 근데 자꾸 조국에서 블랙홀이 돼가지고 다 마비가 되고 손을 누가 키우나 그런 입장인데 면전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닌가. 이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이 과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우리 장관님께서 좀 사퇴의 어떤 명단을 내리시는 게 가장 그 어떤 순리에 맞는 그런 해결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조명 괜찮아요? 잠깐 내려드려요. 어떻게 할까요? 상관없어요. 그래요? 네. 방이 얼마나 조명이 저기 앞에가 쭉 조망이 좋았는데 저 풀센터 지으면서 그게 사람 운명이란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데 찾아와서
6.15 왔는데 한강 쫙 보이고 너무 보이는데 어느 날부터 저걸 지워버리니까 숫자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또 바꿀 수도 없잖아요. 기찻길 옆에 근원에서 기찻길 맞아 먹을 향수기 먹을 꽉 잠겼다. 뭘로? 브라자 향수기 하얀 브라자.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사건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젊은 층에 알린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이었습니다. 이 범인을 결국 못 잡은 형사가 경찰을 그만두고서도 다시 사건 현장을 찾는 장면으로 끝이 나죠. 봉 감독은 용의자가 영화를 보러 올 걸 예상해서 이 같은 연출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너무 조사나 리서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화 완성될 때쯤 내가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실 이 행사를 한 이유도 저는 범인이 오늘 이 행사에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이춘재는 가고 싶었어도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성폭행, 살해 혐의로 20년 넘게 무기수로 감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감옥에서 1급 모범수로 지내면서 두 얼굴의 사나이로 본색을 숨겨왔는데요. 현재 그는 용의자로 특정된 뒤에는 독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전에는 다인교실에 수용했는데 우리 수용자들이 지금 신문도 들어가고 뭐 또 텔레비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다른 옆에 동료들이 다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심신 좀 안전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심장을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저녁 이후에는 이제 토크실에 시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는 교도소 안에서라도 봉 감독의 이 영화를 봤을까요? 단순히 가십을 넘어서 이 자신의 범행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꼈을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도소 내에는 교도소 전용 보람이 방송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왼쪽이 오늘, 그리고 오른쪽은 다가오는 일요일 편성표인데요.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평일은 매일 오후 5시 반부터 밤 9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TV를 볼 수 있는데 뉴스만 생방송이고 나머지는 다 녹화본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주말이나 명절, 그리고 국경일에만 틀어줍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 방송을 했거나 아니면 방송할 예정인 영화 전체를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자료가 누락된 게 있더라고요. 1월 첫째 주, 셋째 주만 빼면 모두 65편이었는데요. 교정본부는 아무래도 국내 문제와는 별 관계가 없는 외국 영화, 그중에서도 이 블록버스터를 좋아했습니다. 어벤져스나 토르, 퍼스트 어벤져 이런 영화였습니다. 국내 영화는 휴먼 드라마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코미디를 선호했습니다. 리틀 포레스트, 궁합, 브라더 이런 영화들을 올해 틀어줬고요. 적어도 올해만큼은 살인자 관련 국내 영화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 법무부의 영화 선정 원칙이 있습니다. 교화를 목적으로 해야 하고 또 15세 이상 관람가는 제외한다는 건데 요즘은 청소년 관람 불가만 빼면 비교적 틀어주는 추세고요. 앞서 이춘재와 부산교도소에 2년 동안 있는 사이에 살인의 추억이 3번 넘게 방송됐다. 이런 재소자 증언이 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방송된 영화를 보면은 2월부터 이달 말까지 겹치는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2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같은 영화가 3번 넘게 방영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이 우리 여선이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남극 해양에서 어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이 되면 당장 국제적인 제재 같은 불이익은 없지만 2년 안에 협상을 통해서 재발 방지와 또 예방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보도에 천상규 기자입니다.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어선인 서던 오션호와 홍진 701호가 의장이 폐쇄된 남극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국제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두 원양어선은 남극위원회가 보낸 의장 폐쇄 통보 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2 내지 3일간 더 조업했습니다. 해양수산물원 남극위원회로부터 불법 조업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두 선박에 대해 어구 회수와 의장 철수 명령을 내리고 해양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8년 8월 서든 오션호의 60일 영업정지와 선장에 대한 60일 해기사 면허 정지를 통보하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료된 홍진 701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남극 회원국들은 위반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해 재발 방지 등 개선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두 번째 방문에서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철회를 기대했으나 미국 측으로부터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이 거부되거나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는 등의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2년 동안 협의를 계속하며 이 기간 안에 개선 조치가 미흡할 경우 제재를 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이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을 철회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에 지정이 철회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벌써부터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 정도지만 앞으로 기온은 26도까지 높아지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타파는 현재 소형급의 태풍으로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점차 고수온 해역을 통과하면서 강한 중형급으로 발달하겠고요. 일요일 오후 제주도 동쪽 해상을 거쳐서 밤사이에는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최근접 시각은 제주도는 일요일 오후 2시, 여수가 저녁 7시, 부산은 밤 10시가 되겠습니다. 주말부터 월요일 낮까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에는 600mm 이상, 영남 동해안에도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영남, 전남 지방에도 3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안가에는 초속 35에서 45m의 강풍이 불겠고요. 해상에도 높은 물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